입니다. 오늘 앞에 일정으로 10시를 넘겨서 지금 10시 반쯤 됐는데요.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 끝나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 다 찍고 오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시간을 맞추기가 10시는 어려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서울대 강연을 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오늘 뉴스원에서 아마 생중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녹화한 것을 저희가 곧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랑 강연하면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질문 시간이 오히려 좀 긴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질문도 괜찮은 것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하면서요. 현안 관련해서 궁금한 이야기도 댓글창 통해서 질문 주시고 최대한 여러분 댓글 질문들 살펴보고 방송 말미에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토요일에만 해도 서울 도심에만 양 진영에서 각각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4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대결하는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마음 아프지만은 또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하는 여성분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이게 탄핵 반대 집회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그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왜 다친 것보다 그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쳤는데 우선 사람 살리고 봐야지 뭐가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중요합니까? 이건 정말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오후에 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를 하던 민주당의 60대 당원분이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1인 시위 같은 것들 민주당에서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 정말 국민의 안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이 정말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이와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극단 정치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15일에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저한테 논평을 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제가 전날에 페이스북에다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다 라고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더러 극단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라며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더니 검찰을 두둔하냐며 태도를 분명히 하라면서 극단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극단 정치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나가가지고 장외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장외 집회, 삭발, 단식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거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또 암살 위협 계획 제보를 받고 난 뒤부터는 장외전에 불참 중인데 사실 이거는 또 이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지 암살 위협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본인이 중도 보수한다고 해놓고 그런 모습 보이면 중도가 싫어할 거 알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 자작극 의혹이 짙다라고 얘기했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들이 신뢰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분이 예전에 실제로 피습을 당했던 분인데 나경원 의원이 또 이런 식으로 자작극 의혹이 짙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해버리면은 이것도 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고 그건 다 이해해줘야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려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위축되는 거는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지 저렇게 나경원 의원처럼 너무 조롱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이지혜 대변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논평에 대해 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감싸는
이준석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그 만물 검찰 까기 이런 모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물론 검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고 그래가지고 빨리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탄핵 일변도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무슨 제가 뭐 민주당 이중대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제가 감쌌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너무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서 고발당하니까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요. 아니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서 고발당했다고 뭐 검찰에 잘 보이려도 한다면은 제가 뭐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사퇴하라고 했는데 예. 사퇴하세요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말입니까?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는 건요. 지금 재판 앞두고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반하장이다. 이지혜 대변인이란 분이 그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좀 할 말 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이편저편을 오가며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도 민주당도 모두 비판하는 모습은 안철수식 중도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는데요. 제가 안철수 의원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하는 모습 보면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요. 이걸 지금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건지 좀 이 정치의 흐름 자체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을 안철수랑 엮으려고 하다니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 극단 정치, 분열 정치의 상징이 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 세력인 개혁의 딸들이란 분들이 민주당을 장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제가 서울대 강연한다고 하니까 뭐 서울대 그 사회과학대 학생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계정에 가가지고 이준석을 왜 부르냐 이렇게 테러한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예. 그거 이재명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거기 응해가지고 가서 본인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이준석을 왜 부르다니요? 학생들이 보고 싶으니까 불렀겠죠.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항상 음모론 속에서 어떤 세력이 이준석을 이렇게 띄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는 좀 평상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지지하시는 문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해주시면은 더 힘이 나가지고 방송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요. 탄핵을 어쨌든 막아내려고 하는 쪽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쪽이어야 되는데 왜 최근 며칠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나서가지고 지지층의 장외 선동을 부추기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매우 여기에 대해서 마음 조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으로 놓고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돼야 되는 게 당위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면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기껏해야 저는 거기서 뭐 손해볼 게 제가 뭐 대선 후보 만약 우리 당에 선출이 되면은 그거 선거도 확정 안 됐는데 대선 후보 선출됐다고 조롱 좀 받고 말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요. 완전히 당이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곧 예정돼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처럼 피선거권 상실하는 형이 나오게 되면은 우선 민주당이 친명 중심으로 재판돼 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3심이 곧 나오겠죠. 그러면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400억 가까운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혁신당의 그 평온한 그런 기다림보다는 훨씬 절박하게 지금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속 선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요, 그 헌재 탄핵 선고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국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밭글, 소위 찌라시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오늘자 찌라시 분위기를 살펴보자면요,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들이 돌린 것으로 축적되는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세가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정보 안 흘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찌라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기세 싸움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초선 모 의원이 아니 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했다는데 글쎄요. 근데 초선 의원 중 명단을 봐도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들 검찰 최근까지 하시던 분도 있고 그리고 범야권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민의힘이라고 뭐 법조인 의원들 몇 분 계시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그쪽에 정보를 흘렸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들오들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저랑 같이 편한 마음으로 이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의원 전원 단식까지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단식한다고 헌재가 의원들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선고를 앞당길 것 같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쯤 되는 분들은요. 아니 나를 압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열받아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니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압박해?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들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단식이 그런데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부터 단식 농성을 했는데 오늘로 9일째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제가 이정현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제가 동료 당협위원장 5명이랑 같이 단식 투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단식 투쟁했다니까 그냥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단식 투쟁을 우선 너무 장난스럽게 묘사하고 싶진 않은데요. 저도 살면서 단식 한 번 그렇게 해보니까 단식이 진짜 힘들긴 힘듭니다. 제가 그때 13일 정도 단식을 했는데요. 정말 누구처럼 단식을 열심히 했다는데 살이 안 빠지고 이런 단식이 아니라 진짜 FM대로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랑 소금만 먹으면서 단식을 했습니다. 생수랑 소금만 먹으면서 단식했는데 13일 정도 했었는데 이게 단식해보면요. 한 3일째까지는 단식을 하면서 약간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지나면서부터 온몸의 기력은 좀 사라지는데 그때부터는 배고픔은 또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해지면서 잠을 계속 자죠. 그런 상태가 이제 사람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조금 적응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소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작용해 가지고 배는 고프지 않은데 하여튼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3일째까지는 800g, 900g씩 살이 빠지다가 3일, 4일째 지나가면서부터 하루에 한 300g씩 살이 빠지는 모드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단식 되게 빡세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3일 단식해가지고 제가 한 7kg 정도 살이 빠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그때 단식했을 때는 수액 단식을 이제 하셨던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단식 투쟁 자체를 비하할 의도는 없고 희화할 의도는 없지만은 단식은 FM대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다릅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님은 지금 보니까
FM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삭발, 단식, 장외 집회 주도 등의 전방위적인 여론전 외에 법안 발의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님이 요즘 굉장히 법안 발의로 기사를 많이 타시는데요.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정당 해산이 자동으로 되는 법안을 발의하시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은 소속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낼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없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이런 법들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세용 법안이고 제가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박홍근 의원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제안하신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박홍근 의원님의 이런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야 개혁신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기대도 안 하는 게요. 이런 법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은 반헌법적이라고 이제 어차피 헌법소원 가면은 헌법 불합치 위헌 판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차피 지금 미디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랬더니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인데요. 이재명 아무 법안 좀 그만 내라. 예. 국민의힘이 해산되면은 민주당 일당 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은 북한 공산당과 합당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은 민주당 일당과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있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방향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국민의힘이 해산되면은 국민의힘의 지역구의원들이 다 이제 그 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그 의석들을 좋은 후보를 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도 좀 다른 형태의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걸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님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법안을 내셨고요. 주철현 의원님은 제3자 뇌물죄 삭제 법안 내셨고요. 이건태 의원님은 이화영 유죄 선고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내셨는데 이런 건 너무 티나게 입법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걸 또 가지고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모스트 데인저스 파티 그래가지고 가장 위험한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더가 앞에 붙었냐 아니 이런 거 싸우던데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파면 이후에 우리가 전국을 그냥 마냥 웃기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이라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양극화 순위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을 한다. 이런 안 좋은 거 1등을 만드는데 사실 미국도 굉장히 정치가 양극단화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 주별로 이제 정치가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인종 갈등이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 그런데 2022년에 실시했던 미국의 어떤 리서치 센터의 이런 결과를 보면은 한국이 1등, 미국이 2등, 이스라엘이 3등, 프랑스가 4등. 이게 국가 정치 양극화 순인데요. 한국이 뭐 저출산이나 이런 거 좀 안 좋은 의미의 1등을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정치 양극화에서도 1등 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재 양극단 양상이랑 과거에도 보면 뭐 영호남 지역주의 같은 게 있었고 그 지역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호남 지역주의보다도 지금의 양극단주의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민주당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어가지고 큰 정치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오랜 과정에 뿌리가 없는 그런
신예 인사들이고 그 신예 인사들이 과거의 정치의 멋을 이제 사실 많이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를 연임하면서 자신의 당권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게 DJ 이후에는 이런 식의 연임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민주당이 과거의 그 민주당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양태로서 옳냐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전략적 선택으로 이낙연 총리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골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 분들한테 볼 때마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낙연 총리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왜 호남이 오히려 이낙연보다 이재명을 밀까? 이걸 봤을 때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출신을 내 가지고는 부산의 표를 가져올 수 없고 그러면은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재명 대표라는 영남 출신 인물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뭐 이거는 뭐 제 추측이고 제가 민주당 사정을 아주 잘 알지 못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보수에 뭐 뿌리 없고 이러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왔을 때 솔직히 당원들이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완전 정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를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성격은 또 지금 와서 표현은 뭐 같아가지고 성격은 맨날 뭐 저한테 불만이냐 표하고 이랬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그리고 또 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인데 전혀 보수의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내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만은 완전 뒤통수 치고 지금 보수 나락 보내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요. 최근에 뭐 2030의 젊은 보수층 중 일부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쫓았던 박근혜 대통령 쪽 세력까지도 그쪽에 합세한다는 걸 보면서 양극단의 정치라는 것이 진짜 강화돼 가고 있구나. 결국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이재명 빼고 다 모여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실제 실천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안티 정치, 양극화 정치가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 계속 논의할 텐데요. 정말 이준석의 정치는 왜 이렇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냐? 저도 진짜 피곤합니다. 좀 정치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많은 숙제를 안고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더 힘이 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본 분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지금까지 한 2,361명 정도의 분들이 지금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주변의 지인, 친구, 애인, 가족 여러분들께 방송 링크 보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살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이재명 한 방에 안 될까요? 로 정해봤습니다. 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선고 일정을 두고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일인 26일, 이건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재명 대표 날 받아놓으신 거예요. 3월 26일을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그러면은 금요일이니까 3월 28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기저기 언론에서 다 받았었더라고요.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날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결과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렇게 1승 1패 아니야? 아니면 우리 편도 한 방 먹고 저쪽도 한 방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사회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전망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렇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었다면은 그런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예측이고요.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셈법이 뭘지 제가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의 속내를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면은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2심 재판은 그 법원에 계속 불려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에 계속 불려가가지고 2심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건데 대법원은요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증인 불러가지고 증인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야 이거는 뭐 1심과 2심에서 결과 나온 걸 보니까 그 판단 내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은 꼭 이재명 대표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3심 너 아웃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최대 3달이라는 건데 이걸 만약에 대법원이 작정하고 1심하고 2심 보니까 진짜 잘했네. 그럼 우리 뭐 한두 번 모여서 얘기하고 그냥 판단 내리자고. 그러면은 2달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2개월 뒤에 있을 탄핵 뒤에 2개월 뒤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선거법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런 우리가 이긴다. 왜냐?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자동 당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상대 후보가 돌아가셔가지고 자동 당선 비슷하게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노리고 있다는 것부터가 국민의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선 선거 전날 전에 3심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만약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법원을 불태우러 갈 겁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도 몇 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피선거권을 선거 과정에 날려버린다? 그거는 제가 봐도 뭐 저한테도 유리한 결과인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좀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통합을 생각한다면은 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잠을 못 이룰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속내를 살펴보자면요. 민주당은 오늘도 하루 종일 선고기일 오늘 지정해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예, 그리고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1일 날 그러니까 벌써 한 일주일 됐는데 선거법 2심 재판부에게 또다시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심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6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나와야지 사법 리스크가 좀 무마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여기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가지고 3월 26일에 2심이 나면은 한 6월 달에 이제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대형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고가 늦어지니까 탄핵을 각하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기각과 각하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이랑 각하, 그러니까 인용은 탄핵이 되는 거. 기각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탄핵할 만한 정도의 심각한 헌법 위반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판단하고 기각하는 거.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요. 각하는 뭐냐면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탄핵 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본안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그 탄핵 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죠. 그럼 각하하면은 그냥 이건 애초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탄핵의 건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즘 전략이 각하시키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했으니까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각하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왜냐? 형사재판과 이 탄핵 심판은 완전 다른 건데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다가 이런 탄원서를 내출했는데요. 이제 붙들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런 각하 릴레이, 각하 선동 릴레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약간 허팀 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제 구속 취소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제기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건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승복이라는 걸 놓고 각자 승복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예, 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승복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는 니네 불복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도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나는 당연히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개업했냐? 니네가 개업했으니까 니네가 승복한다고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승복하라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승복하자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준 차원에서 좀 승복하는 메시지를 보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탄핵 선고 한 달 전에 여야 4당이 그때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야 4당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겠다고 뜻을 모았고요.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랑 여야 중진 의원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합의한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우원식 국회의장 하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 장성철 소장이 나와가지고 좀 새로운 얘기를 하던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 본인이 지도부로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승복한다고 당연히 말하는 거고요. 오히려 전한길 강사나 정광훈 목사가 승복 선언이 먼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제 했다는데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저는 굉장히 이제 엇갈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는 거는요. 그 여당 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그 분들이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어요. 이분들 탄핵 기각이라고 온 동네 가서 얘기하면서도요. 태세는 이미 대선 후보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홍준표 시장이랑 너무 친한데요. 이 홍준표 시장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지르는데 이게 기사를 잘 탑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냐라는 말씀하시고 보면 이재명 띄우기 여론조사가 많다. 국민 여론이야 볼 수 없다. 이거 여조 부정이죠. ARS 업체들이 이재명 띄우기 작업 들어갔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는데요. 역시 오늘도 기사 많이 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정말 이 기사에 나갈 만한 헤드라인 잡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김종인, 홍준표 두 분이 대한민국 투탑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본인의 시장으로서의 권능 내에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광화문 천막에다가 변상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사실 광화문 천막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거 요구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는 공문 발송을 예고한 건데요. 오세훈 시장 자신의 행정 권한 내에서 이런 야당과의 대립각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을 이제 전해지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글쎄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전에는 승복 입장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 엄청 세게 불복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따라갈까 아니면 국민의힘은 불복하지 말고 이거를 받아들이자라고 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에게 명예로운 길이 뭔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오늘도 지금 탄핵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탄핵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랬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 글쎄요. 탄핵이라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한 정당에게 책임 물린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탄핵 심판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건 아닌가요? 군대를 우리가 지금 벌써 12월 3일이 벌써 3달도 넘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약간 희석돼서 그런데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헬기로 특전사 떨궈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탄핵 심판에 받아볼 만한 주권이 안 됩니까? 이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잘한 일이죠. 탄핵 심판을 건 거는요. 근데 이거를 권영세 의원이 기각되면 민형사 책임을 물린 방안을 검토하자? 글쎄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고요. 저는 탄핵은 이번에 정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절차적인 미비점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 그걸 존중하자는 얘기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존중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저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고 저것 때문에 얼마나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염치 없이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는 것도 염치 없고 탄핵이 기각되면은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게 뭐 책임져라 이러는 것도 진짜 염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주제 토크는 다뤄보고요. 지난 라이브에 여러분들이 많은 Q&A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어떤 걸 답할까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도라선 2030 남성 민심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대남 이대녀는 없다. 20대의 56%가 지난 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0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18%, 김문수 지사를 1% 지지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30대도 49%가 의견 유보를 응답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자명한 거 아닌가요? 보수 진영이 지금 계엄을 터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대, 30대 표가 지난 대선만큼 나오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개혁신당은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왜냐? 개혁신당은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무엇보다도 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계속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그런 부정적인 면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료업계 종사자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의료업계 종사자인데 지방의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페이는 엄청 올리게 됐습니다. 지방의사 공급에 대한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요, 인간의 욕구를 차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 140명인데 저희 한 학년에요. 한 60, 70명 정도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의대를 갔든 아니면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갔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의사는 직업입니다. 의사는 직업이고 그 직업에 대한 선호가 몰리는 이유는
그게 기대소득이 높기 때문이라는 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본인이 의사로 일하면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는 것도 당연히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겠지만은 명예로운 직업 중에서도 굉장히 그 소득 수준이 높고 그래서 선망의 직업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은 낙수의사론. 그러니까 의사를 막 몇천 명 더 공급하면은 서울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의사가 지방 가가지고 싼값에 의사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의사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개원을 해야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간이각은 낙수의사론이 나오는 건데요. 현실에서 의사들은 예를 들어 바이오나 제약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벤처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진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의사를 했을 때 적절한 대우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지방으로 안 갑니다. 지금 변호사도 로스쿨에서 왕창 높여놓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꼭 지방에 가가지고 뭐 제주도에서 아니면은 뭐 경남 군단위 지역 가가지고 본인이 변호사 하겠다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수도권에 남아가지고 기업의 법무 담당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꼭 법무 관련이 아니더라도 똑똑한 머리 이용해가지고 기업에 취직해서 돈 벌려고 하기도 하고 변호사는 그냥 자격증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 의사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방에 내려가기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수도권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삶을 포기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고연봉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고연봉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비유지만은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 군단위 지역, 경상북도 군단위 지역에서 아무리 의사가 가가지고 산부인과를 열려고 해도 산모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를 열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낙수의사가 돼도요. 낙수의사가 돼가지고 산부인과를 어디 경북 군단위 지역에 가서 연다? 그거는 낙수의사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예요. 그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수가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산부인과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분한테 보조금을 왕창 지급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에 한 분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거죠.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그 광수님이 하셨다는 거 보면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그 의사를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몇 억대 연봉을 받아도 사실 1년에 몇만 명의 진료를 하고 하루 100명도 넘는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거의 유일한 의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거기를 못 떠나온대잖아요. 왜냐? 동네에 의사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떠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수님이 아주 선한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책임의식이 있는 분이라는 것만으로 그분에게 의존한 의료체계가 된 것이지 거기다 대놓고 저희가 무슨 더 공적의식 가져가지고 뭐 더 적은 돈을 받고도 이래라 이렇게 푸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제가 옛날에 그 서울과고 선배 중에 한 분이 인제 그 공보위를 가신 분이 있었어요. 예, 저희 몇 기 위에 선배지? 6기 위에 선배인가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인제에서 보건지소장이죠. 공보위니까. 보건지소장을 하시면서 그때 가끔 저한테 뭐 주말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실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제군의 보건지소장으로 가니까 본인이 보건지소장으로 갔는데 사실상 보건지소장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동네에서 단순히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텔리 역할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계약 관계를 봐달라는 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보건소에 와서 그러니까 진료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지역의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자, 부산에 사는 69세 구독자님, 입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예, 입당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는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개혁신당을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뜨는 거 누르시면요, 그 위에 입당 및 투원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혁신당 고른 다음에 그 사이트가 뜨면은 위에
입당 및 후원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한 몇 군데 절차를 누르시면은 입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입당 하시면은 뭐 당비례는 화면 이런 게 아마 뜨고 할 겁니다. 예. 나중에라도 보수 단일화,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해놓은 걸 제가 말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저한테 성상납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성상납이라고 하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막 보수 유튜버들 막 나와가지고 뭐 맨날 무슨 뭐 그 저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 학교 가는데 일부러 막 저 망신 사기 하려고 그 초등학생들한테 마이크 잡고 뭐 이준석이는 성상납 받았고 뭐 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랬던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그렇게 당해놓고는 그걸 또 제가 또다시 찍어먹고 경험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선 최대 라이벌은 이렇게 있는데요. 뭐 회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준석의 최대 라이벌은 이준석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라는 거는요. 옆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적어도 제 경험상 나와의 경쟁에서 내가 항상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제가 얼마나 과거에 저와는 다른 모습 보여줄지가 관건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번 선거에서 제가 발전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제가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개혁신당은 돈 안 드는 정당 그리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정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의 생각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집에 혹시 함께 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다면은 가족분들에게 추천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요, 서울대 강연 갔다 와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약 50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 안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동하게 되더라도 이동 시간에도 차 안에서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10시에는 항상 이준석의 라이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